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이번 보궐선거 무엇 때문에 졌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 같이 들리지만 만약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뭔가 결행을 하겠다면서 마지노선으로 올 크리스마스 이후를 꼽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은 늘 열려있는 신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권의 분열 과연 현실로 다가올까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은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인데요. 아무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변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강신나님 글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일 기대되는 수요일입니다. 김장자매, 철인 형제 오늘도 시원스러운 논평 기대합니다. 정치본색 앵커님과 패널 구독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강신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강신나님께 디오르시에서 나오는 크렌징 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성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자매 철인 형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정바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혹시 방송 보신 분 있어요? 바빠서 못 보셨나요? 전 하이라이트로 좀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로. 어제 서정옥 변호사가 갑자기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회계와 커밍아웃.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서정옥 왜 저러냐. 네, 또다시 얘기하면 보수가 위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양문석 박사가 4년 주기로 저럴 때가 있다. 김성우님, 어제 서정옥 변호사 최고였어요. 매주 3회 출연시키세요. 컨디션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좀 우리가 듣기에도 억지 논리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아니면 금방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매력적이고, 어제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전망을 물어봤더니 팽팽한 승부가 될 거다. 그리고 투표율은 30대 초반 예상한다. 그래서 그 틀리지 않았냐. 근데 한번 솔직히 물어보자. 알면서도 그런 거냐. 정말로 그렇게 믿은 거냐. 그랬더니 반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솔직하시네. 솔직하세요. 그런데 지금 뭔가 여권에서 좀 움직임이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뒷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이에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당직 개편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이철규 사무총장 후임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국민들이 뭐냐 저거, 뭐 저게 무슨 쇄신이냐, 사람만 그 자리만 바꾸는 거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발표할 때 보니까 사무총장이 박대출이 아니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 그것도
또 서정옥 변호사가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 돼야 되느냐 그랬는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 들려오는 게 박대출 사무총장이 용산에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뒤집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잘 안 믿기지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아덱스라고 그 옛날 서울 에어쇼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이름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데 여기 개막식에 김기현 대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오늘 또 신임 당직자들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정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 뭔가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는 김기현 대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혹시 김철근 실장 들은 얘기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한다는 게 임명 발표 전날 저녁에 최고위원들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그 김기현 대표가 이 박대출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아니 정책위의장 앵커 말씀대로 정책위의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자리만 바꿔서 하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이건 뭐 이게 발표하는 순간 몰매 맞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발표할 때 이만희로 바뀌어서 발표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의 뜻이었다고 하면 그걸 용산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당초에 임명직 그 당직자들처럼 일과 사퇴를 하고 일부는 사표를 반려하는 식으로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 유임, 박성민 부총장 유임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괄 사표로 정리가 됐고 지금 여전히 그 대통령실은 김기현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이제 만약에 지도부를 바꾸게 되면 본인이 만든 지도부를 바꾸는 그러니까 이른바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출직 당직자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좀 유임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과연 이게 민심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쇄신책도 못 내놓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한 게 계속 회의만 했습니다. 계속 회의만 하고 혁신 내용 뭘 할 거냐, 그다음에 혁신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미래발전특위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서 그 위원장을 내정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 거부를 했다고.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자체를 내정을 못하고 실제로 당내 의원들은 다른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김기현 지도부가 오래 가겠느냐,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제로 그 횡행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2주 본다고 하던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해석할 때 김철근 실장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신은기 변호사,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하고 싶어서 김태우 맞아요? 맞습니다. 김태우 공천한 거냐. 근데 다 그쪽에서 만들어 놓고 나는 허수아비 세워놓고 지고 나서 마치 나한테 모든 책임을 넘겨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내가 혼자 독박 쓰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만해요. 근데 그게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형법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들이 이런 바지 사장, 그러니까 명의와 행위자가 다른 사건들을 저희가 많이 취급하거든요. 그 바지 대표의 운명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저는 자업자득이라서 동정도 아까울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4%짜리 지지를 받던 분을 당대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용산의 힘이죠. 결국에는 당정일체를 주장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정이 같이 권한을 행사했으면 같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연대 책임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빨리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직 선출직 당대표거든요. 소위 말하면 당의 직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뭐 당원 당규에 따르면 4명 이상 이제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내려올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만은 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데 김기현 대표도 이분도 이제 거의 마지막 찬스거든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왔고 그 인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 못하는 것이 아마 김기현 대표의 욕망까지는 통제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도 버틸 것이고 용산은 용산대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정부 여당은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바지 사장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라면, 내가 김기현 대표라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처음에 김태호 공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무공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론 앞에서요. 그리고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무리하죠. 사실 김태호 후보 내는 거. 그래서 다른 인사 추천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사면복권 잘못했다는 소리냐? 그 말에 어떤 선택지가 김 대표 앞에 놓여 있었겠어요. 김태호 이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뭔가 당에 퉁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대통령실 대통령의 입장을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책임을 정치적으로 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이른바 독박을 쓰는 구조로 가는 건데 이런 허니문은 이미 끝났고 이 갈등의 균열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안팎에서 수도권 선거, 서울과 수도권 선거 준비하시는 국민의힘 인사분들 만나면 정말 부글부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만 패배해도 이 정도인데 총선 앞두고 어떤 갈등 국면이 펼쳐질까. 저는 이게 희망사항이냐고 저한테 그러실 때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잘해도 민주당도 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유정 의원 어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양쪽에 김한길 위원장, 김기현 대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양쪽에 서 있긴 하던데 뭐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이라서 그랬겠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김한길 위원장 쪽에 맞춰져 있고 이렇게 영상을 봐도 김기현 대표 표정이 좀 떫은 표정이더라고요. 예. 뭔가 그 축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던데 김한길 위원장 잘 아시죠? 네, 물론 이제 행사의 주체가 그 국민통합위원회 행사이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등장하셨고 예. 이 심란한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정권의 국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쭉 만약에 용산의 뜻과 달리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면 버텼을 때 어떤 후과가 올 것인가. 공천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보고 울산을 떠나서 험지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특히 또 이제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당을 만들었다 부셨다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간에는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랄지 뭐 선거에서 선대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뭐 인재 영입이랄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분분한 가운데 공교롭게 이제 어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복잡한 속내가 더 표정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 국민통합위원회 행사라고는 하는데 거기 참석한 면면들과 다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본인들끼리 짬짬이고 대동단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지 전혀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사로 보였기 때문에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심란할 수밖에 없죠. 레몬님 바지 사장의 한계는 반바지 정도까지 아닐까요? 이석영님 그 바지도 언제 벗겨질지 모르니 팬티를 잘 챙겨 입으시길.
이렇게 비꼬셨는데 자, 한번 어디까지 갈지 보도록 하지요. 이준석 대표가 2주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눈물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단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검사 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저 기자회견을 놓고 일단 제대로 현실을 인식해라. 이런 충정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면에 헤어질 결심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시각은 어느 쪽입니까? 근데 뭐 헤어질 결심이 뭐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대표를 지냈고요. 아마 보수정당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더 클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에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 애당심이라는 것이 비교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정치력으로 극복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당내에서의 이제 싸움은 뭐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공간을 또 열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왜 신인규 변호사한테 먼저 여쭤봤냐면 김철근 실장은 정답지니까 정답 먼저 봐버리면 재미가 저는 이제 없잖아요. 모의고사로 보시면 아, 됩니다. 모의고사. 선행평가. 킬러 문항 없는 모의고사. 그것도 킬러 문항 아니었나요? 말씀해 주세요, 김철근 실장. 뭔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를 했으니까 이제 대패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예견을 했죠. 18% 예. 얘기를 했는데 실제 17.15%로 졌는데요. 왜 졌는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걸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의원들 100명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4시간을 넘게 의원총회를 했는데 누구 책임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일치 못한 거예요. 의원들이 대부분. 아니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개별 의원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의원총회 결의라도 해서 의원총회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꿔라.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유감 표명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음 총선이 180일 남았는데 여당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얼굴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게 가장 큰 건데 그 얘기를 않고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보나마나 아니에요? 강서구청 선거가 17.15% 졌는데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 뭐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김철근 실장도 이대로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핵심을. 핵심을 얘기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마지막 통첩입니까? 마지막 통첩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17개월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1년 5개월. 예.
17개월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해라. 그리고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이름,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핵심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아니 도어 스토핑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라. 그리고 오류를 인정해라 이거죠. 창당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김철근 실장이 말을 아끼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창당이라는 얘기를 입에 꺼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해석은 자유고요. 예. 예. 그래서 해석은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입작업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2주 동안에 이 평지 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 후폭풍이 너무 셀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사실 보궐선 끝나고 민심 반영하지 않았지만은 이번 주부터 이제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꾸 이제 또 어르신들은 이준석이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저주가 아니라 일기예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 저러다가 자리 깔겠어요. 지금 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격차도 맞추더니 이제 뭐 여론조사 20%대로 내려갈 것이다. 김기현 대표 2주 안에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예견을 하는데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지 보지요.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은 SBS 라디오에서 한 얘기고 MBC 라디오에 나와서는 마지노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12월 달쯤에는 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저는 계속 딴 데 가서도 얘기하는 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갈 때 그게 12월 26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로 100일 동안 당을 이끌어가지고 4월 11일 총선에서 과반을 하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배운 거는 그래 정당이라는 게 혁신하고 정책 혁신 그리고 정당 혁신하는데 100일 정도면은 정말 마지노선 정도 되겠구나. 네. 그때 딱 152석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산했을 때 지금도 100일 전이면은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거든요. 1월 1일이 100일 전일 겁니다, 아마. 아마 그쯤 예. 될 겁니다. 딱, 그러니까 예. 100일 정도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김유정 의원은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허. 앞으로도 말하자면 유승민 전 대표나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시간이 충분하다. 2011년 12월 26일 날 새롭게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다 이뤄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아직 시간은 충분하고 조금 아까 엊그제 기자회견이 최후의 통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지켜보겠다.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 당시를 저희가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어쩌면 다음 선거는 이제 MB 정권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회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비대위가 나서면서 마치 야당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잘했던 거예요. 당내에서. 그래서 MB 정권과 박근혜는 굉장히 다른 당내 같은 당인데도 결이 다르고 마치 야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같은 국민의힘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시그널을 줬는데도 답이 없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은기 변호사 지금 정바사의 활동, 정당 네. 바로 세우기 대표 맡고 계신데 어때요? 이렇게 그 시민들을 만나보면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당을 새로 만들어라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까? 우선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또 이번에 강서구청장 예측 맞췄다고 많은 분들이 또
네가 저주해서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준석 대표 대선 때도 예측 틀렸어요. 그때 10% 차이로 이긴다 그랬는데 불과 0.7% 차이로 이겼고요.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결선 투표 간다고 했는데 결선 투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강서구청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일기예보했는데 비가 내린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한 공격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저랑 이준석 대표와 그런 좀 시각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 저는 변화 가능성 없다고 전 여러 차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느냐? 전 차라리 전 신도시 차리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부시고 짓는 건 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요 3당이나 뭐 창당 얘기를 많이 기자들은 물어보는데 말씀을 굉장히 아끼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과거에 바른정당 실험을 아마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직전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더 무겁고 더 신중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창당 얘기를 하면은 과거 사례를 자꾸 얘기한다라거나 아니면 주변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말을 좀 빙빙 돌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 자신만 말씀드린다면 전 이거 누구랑 뭐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의 그냥 판단인데 저는 지금 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다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데 저는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 어두운 동굴 끝에 저는 한 줄기의 빛이라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어두움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전 새벽이 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할 만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힘이 지금은 부글부글을 넘어서서 끌어넘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철근 실장 이준석 대표랑 같이 다녀보면 신당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도 많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엄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동기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통령 그 임기 중에 2번의 총선이 있었어요. 처음 2008년도는 이명박 대통령 얼굴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속고 뭐 나도 속았다 하면서 친박이 전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반수 이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임기 말에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았어요. 만약 그대로 그 대통령 얼굴로 치렀다면 과반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한 겁니다. 결국 홍준표 당시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당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차기 권력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반 이상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 1년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지난주에 20%대가 나왔잖아요. 곧 뭐 20%대가 자주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총선에 정부 여당이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면 실제로 선거가 어렵다는 게 뻔한데,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최소한 올해 안에는 뭔가 그런 커다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여권은 상당히 그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구심력보다는.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매일 거리 나가서 민심 듣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에는 지금 뭐 정권도 이상하고 지금 뭐 정치권 전반이 이상하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불리를 따지거나 어떤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도 물론 정치적인 전략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유불리로 접근해서 저는 매우 이건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이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소송까지 했고, 당을 상대로 저는 할 만큼은 다 이미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신당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실패했어요. 저는 리더십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기존에 실패했던 이유들을 보면
비전과 가치 중심으로 뭉친 게 아니라 선거 다 임박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양당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와가지고 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더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랑이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과거의 실패의 문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안 가기를 정말 바라고요. 저는 잘 준비해서 잘 해도 너무 어렵다. 제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정당 바로 세우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뭐 하는 데냐 그래요. 저한테도 보시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15분 동안 저를 째려보시면서 야, 너 같은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해도 안 된다. 그거 집어쳐라. 저한테 이러시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러면 또 저도 안 되면 저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참았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따갑다는 겁니다. 다 지금은 완전히 불신해가지고 기성 정치인들이요. 하도 새롭게 잘해보겠다라고 해놓고 오염을 많이 다 시켜놔가지고 누가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은요 그 말조차도 안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정치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내심의 한계는 전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좀 많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께서도 지금 정치 상황이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예,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도 제3지대에는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결국에는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갔고 마지막에는 그냥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고 마는 그런 어떤 동일한 역사가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무당층과 뭐 소위 부동층이 이렇게 많아도 또다시 제3지대가 나타났을 때 과연 그게 잘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뭔가 그 3당을 만들겠다는 뭐 금태섭 의원도 있고 양양자 의원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은 뭔가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뭐 정책이나 뭐 이념이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만은 실상은 선거에 임했을 때 몇 번을 달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당 내부에서 뛰쳐나와서 함께 공감하고 이 제3지대를 띄워줄 수 있는 현역이 몇 명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폭발력 있는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까? 수도권 의원이 17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 영남권이고 충청권 일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다시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의 형태로 그때는 그래도 의원들이라도 한 뭐 20명이 있어서 교섭단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이렇다 하게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유정 의원님의 말씀도 제가 이제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제가 현실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른정당 때도 33명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거든요. 다 복당했거든요. 그게 정치 불신의 저는 핵심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기호 때문에 뭐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들이 몇 명은 나와서 뭐 유불리가 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요. 기성 정치인들 안 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를 다 망쳐놨는데 그분들 갖다가 새 판 짠다고요?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장지만 새로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들이 그건 또 속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정치 바꾸겠다, 근본부터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로서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저는 솔직히 배지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J 말이 생각나네요.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이 결합돼야 된다는 정치인데 문제의식에 너무 치중하면 이상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그 정치 현장에서 이런저런 그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제3당이라는 게 성공 사례가 있는 게 뭐냐면 성공 사례는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 같은 경우 한 진영을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3당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신인규 그 국바세 대표가 이제 예를 들면 신당을 한다. 이건 보수를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보수
진영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을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면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걸 현실화 시킬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신인규 국바세 대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정바세입니다. 정바세. 이름 바꿨어요. 네, 정바세. 국바세에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갔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신당 얘기가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정당이 운영돼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준엄하게 심판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으로 일가를 한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은 항상 열려있는 선택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당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나저나 유승민 전 의원 나오시면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제가 뭐 매번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러셨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초쯤에 중도신당 창당할 것 같다, 이런 예언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예언? 아니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님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뭐 누구나, 뭐 박지원 대표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전 국정원장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예측들 하시는데,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네.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예,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네. 제가 이 당에 대해서 애정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미워한다고, 예? 민주당이 차라리 낫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에 들어온 지 몇 달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네. 저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윤석열 대통령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굴러 들어온 돌, 뭐 박힌 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저는 이 당이 극우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극우화. 국민의힘은 절대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지도 않았고요.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여권 분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른바 스피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비교적 편하게 말씀 주시는 걸 들을 기회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땐 그랬습니다. 아, 미움이, 갈등이, 혐오가, 이거는 어느 수준을 넘었구나.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준석 대표, 정치 천재다, 막 이랬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막 2자릿수 때까지 언급을 하고 이런 게 맞았으니까요. 그럴 때 이런 폄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당내 여의도연구소에서 했던 거 자기가 마치 예측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대단한 폄훼가 따라붙습니다. 편한 자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조롱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쓴소리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쏟아붓는다라는 취지의 반응들입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힘을 변화하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가로막이자,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서 그 대리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폄훼와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생물이라고 말씀 주시고, 사람이 사람과 하는 어떤 정치 결사체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같이 갈 수 없다. 유승민 대표 최근에 이제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이야기하기 전에도 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KBS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였는데, 내가 이 방송이 12월까지도 살아있다면 12월에 나와서 내 결단을 이야기하겠다. 그때는 연말이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얘기하고, 너무 언론 탄압이 심하니까 2% 없어진다는 거 약간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한 건가 그랬는데, 그 발언의 추이를 보면은 결단이 어느 정도는 섰구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노원병 어차피 공천줘도 떨어질 거니까 내보내지 뭐.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구 출마설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세력화하고 독자 세력화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로 남더라도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없고, 그 총선에서의 국면은 국민의힘의 타격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집권 이후, 취임 이후 1년 5개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와,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이제 그 어떤 공감을 형성을 했죠. 그런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준석 대표가 이 윤석열 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했을 때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비판받을 점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은 당선시키기까지 했던 윤 대통령은 방해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반성 없어요. 이준석 대표도 반성 없고 그냥 그 이후에 벌어진 모습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 그리고 이제 1년 5개월간의 국정 실패, 민생 파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대 성별 갈라치기부터 젠더 문제부터 해가지고 비판할 점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유승민 이제 전 대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역대 국민의힘 계열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유일하게 박수받은 분이에요. 예. 민주당으로부터.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배신자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2011년 12월에 박근혜 비대위를 생각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살 길은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유승민 전 대표에게 뭔가 역할을 맡기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질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할 거고요, 더욱더. 그런데 이제 그럴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미래가 더 어둡다. 그리고 분명히 신당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뻔히 그 바깥에서 보면 보이는 길을 그 내부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정치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적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당장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티격태격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에 넘겨야 된다고 하고 또 제명하자 서명운동 펼치고 이러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중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런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이전 대표 분탕질하는 응석바지라고 하면서 서명운동 하고 있고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야 초상집에서 상주끼리 싸우냐 둘 다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약간 유승민 의원이 오해한 게요.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서 멱살 잡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선거 때 17% 18% 예측했다고 하는 게 그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응석바지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네. 자기는 선거 열심히 뛰었는데 이준석은 뒤에서 훈수질하면서 조롱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가짜 뉴스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거는 있어요. 뭐 지금 다 이미 아닌 거로 밝혀졌잖아요. 그건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선거 책임이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집에 자고 있는 이준석 중에 누구한테 있냐 물었던 네. 건데 그걸 자기를 3등이라 묘사한 거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다 알게 된 건데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홀로 역성혁명을 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로 역성혁명.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김기현 지도부는 되게 열받아야 돼요. 네, 저거는 김기현 지도부가 무너진다고 예상하고 비대위원장? 나에게 비대위원장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준석을 잘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거 하려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김기현 대표 날아갈 거고 그러면 비대위원장 필요한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김철구 실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안철수 의원은 엄청 대접을 잘해주는 발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당 본인 지역구 지키기도 힘들어요. 아마 그 선거 책임을 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용산에 나 이준석 공격 잘하는 사람이야. 분당은 좀 지켜줘. 이렇게 용산에 줄 서려고 하는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제가 안철수 의원하고 8년 6개월을 같이 정치를 했습니다. 이른바 안자랄이라고 하는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정무적인 그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도 지금 최근에는 뭐 단절됐다고 하는데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아마 거의 본인 혼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드러냈잖아요. 그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내 정만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당내에서 다수파를 형성해야 되는데 스스로 계속 고립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합니까? 이른바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에서 그래도 좀 안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도 표심을 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치 형태를 보면 완전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왜 걱정을 해요 도대체. 그리고 당대표 출마한다 하면서 결국 그 만나신 분들을 보면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판단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짠물을 희석시키고 담수화시키는 역할을 해야죠. 중도 확장 전략을 쓰려면. 그래야 안철수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오른쪽으로 더 편입하면 안철수의 존재는 별로 필요치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신은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전 참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는 저 기자회견 한 방으로 죽은 겁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명분을 잃었고요. 더 이상은 이제 정치하시는 것도 이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런 식의 뜬금포 내지는 또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한 말을 또 비틀어가지고 지금 제명으로 들고 나온 거거든요. 저 의도는 뻔하죠. 자기가 이제 당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내지는 뭐 분당에 공천받겠다 뭐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당원들의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겠다? 이건 매우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은 더 이상 정치를 하실 모든 명분과 이유를 다 잃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와 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나 뭐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서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유독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만 제가 분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냉정하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조롱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간에도 그런 것들이 마치 놀이처럼 형성돼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조롱이 되고 소위 말해서 참 동네에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이런 감정 싸움이 되면은 정치라는 것이 공적인 역할이고 공적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인데 서로 사감을 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랜 세월 그 갈등의 역사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는데 방송에 나오거나 또 기자회견에 뭐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사적인 감정들이 노정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지금 국민들이 어렵고 국가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였고요.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원장입니다. 전 두 분 다 혁혁한 공이 있으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더 천근같이 무거워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무님께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을 바로 보는 게 안타까울까요? 한때 안철수를 좋아했던 국민들이 지금 안철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안타까울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부산이대희님, 안철수 의원은 어릴 때부터 아쉬울 거 없이 살아와서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2대 맞으면 도망갑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신현목님, 안철수님 이젠 완전 철수하세요. 갑장으로 창피합니다. 예, 더 심한 표현도 올라왔는데 이건 약간 인신공격성이니까 제가 소개하지 않겠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두고 이제 비대위원장 노리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이제 느닷없이 장성철 소장과 지금 안철수 의원 간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아픈 사람은 상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나 상대하지 않을래 이렇게 알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이 그 진짜로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거졌는데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고 했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죠.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을 고려하면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실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이렇게 비꼬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격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좀 아픈 부분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아이 뭐 나한테 무슨 징계하라고 그러고 저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김철구 실장 좀 아는 얘기 있어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지방선거. 예.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2일 날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보궐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6월 2일 날 당선 인사를 하러 다니는 중에 그 유세차에서 쓰러졌고요. 그게 과로로 탈진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그건 과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쓰러져서 심폐소생을 했어요. 아, 그 정도였대요? 네, 그 심폐소생을 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이기인 도의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119 차량에 실려서 병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장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과로해서 피로가 누적돼서 쓰러진 것이다. 뭐 이렇게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이상설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한 건데 실제 119가 왔고 심폐소생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뭐 지금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119 사진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119 사진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정치가 저는 금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안철수 의원 제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안철수의 새 정치는 죽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몸 상태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타인의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신체적인 아픔에 대해서를 왜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논하는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사실은 정당 가입 여부나 의료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상당히 민감 정보로 분류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누가 아프다는 걸 알아도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백브리핑 과정에서는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는 말은 전 조롱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거를 억지 쉴드를 치면서 장성철 소장님도 저런 식으로 이제 질병 논란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에 좀 금도를 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우리가 통상 말 안 되는 얘기할 때 또 어디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네, 되돌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짧은 그냥 한마디로 그랬는데 이 상황이 점점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뭐 진짜 실제로 아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바라보는 제3자인 저희들로서도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고요. 굳이 이런 얘기까지가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그 대화의 맥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과연 이게 새롭게 뭔가를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새로운 집을 꾸려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 멤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장윤미 변호사는 어떤 시각입니까? 저는 농담을 다큐로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뭐 지금 연판정 놀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나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내가 굳이 대꾸하지 않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진짜 아파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좀 핀트가 엇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발언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가 진짜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정치의 금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병력이나 이런 부분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에 대한 과거 이력, 병력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폭로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장성철 소장 간의 공방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주 상반된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어제 그 눈물의 기자회견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많은 언론과 뭐 시민사회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더 잘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굵직한 방향,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은 맞는데 소통하는 방법이나 국민들께 보여지는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봐라라는 회초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면서 울고 때를 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각과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회초리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뭐 자빠졌네 논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뭐 해당 행위의 성격이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지도부에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에서 눈물 흘리기 전에 이 안철수 의원처럼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책임감을 느끼는 정치인의 자세인가요? 근데 기존에 뭐 정치적인 논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안철수라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금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금도를 좀 잘못 해석하기는 하죠. 금도가 금하는 어떤 선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옷깃, 소매깃이에요. 그 정도의 품, 아량, 도량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금도라고 한자도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금도의 뜻인데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금도 합니다. 근데 잘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 금도를 벗어났다 이런 건 틀린 표현인데요. 아무튼 신인규 대표께서도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이 좀 금도를 벗어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국민의힘에 참 정이 떨어지는 이유인데 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자평하고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홍위병 아닙니까? 근데 저런 분이 나와가지고 물론 윤석 대표가 좀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더라도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해서 해야 되는데 뭐 인간이 되려는 식으로 좀 인격을 공격하는 식의 저런 방식은 참 저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오랜 세월 그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런 식으로 또 비꼬면서 상대를 때리면 자기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많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치 생명이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된 방식이고 저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이름에도 청년 최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인, 대표적인 정치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저런 분이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다 저렇구나라는 아주 안 좋은 인식을 대표성으로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말 동년배들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좀 민폐를 주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이다. 저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저런 방식으로 정치할 거면 정치를 그만하는 게 맞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한테는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험한 말 나올까 봐. 제가 코멘트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요. 그 청년이라고 하면 미래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소신껏 정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등에 업고 또 누구의 후광으로 또 누구에게 줄 서서 그렇게 하는 정치가 과연 오래 갈까요? 제가 여의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농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의 과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일 때 당대표실을 들락거리면서 어떤 자리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했던 장해찬 최고위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고 다 개혁적인 것이냐 정치권에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생각이 젊고 개혁적이고 또 행동이 뒤따르고 그런 게 정말 청년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를 좀 잘못 배운 게 아닌가. 타인에 대한 이런 인신 공격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의 입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오는 것. 과연 그것이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청년 정치인가? 본인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집권 여당 대표, 집권 여당 최고위원 본인들이 됐습니까? 장해찬 한테 올라오는 글들도 대체로 좀 비판적입니다. 돌뿌리님, 장해찬 거울 보고 얘기하냐? KJ3님, 자기소개 잘 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도 될까요? 그러니까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청년으로 나이도 젊고 국민들이 청년들한테 바라는 건 아마 소신, 용기 이런 거 아닐까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지적한 거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꿀먹은 벙어리거든요. 그러면서 권력에서 좀 멀리 있고 좀 권력에서 약해진 분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물어뜯듯이 하거든요. 저 굉장히 좀 비열한 거고요. 저런 식으로 강자한테는 한 소리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약해진 사람들한테 물어뜯는 저런 행태의 정치를 국민들이 바라실까요? 저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뭐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본인 나름대로. 만약에 권력욕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다 국민들이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좀 잘 생각을 정리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선거에 지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지지율을 한두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긍정이 29.2, 부정이 65.8. 그동안 그나마 30%대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조사한 건데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54.6,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11.2, 부정평가가 65.8. 그런데 긍정평가가 29.2,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언제 이후인지. 바이든 날리면 때 아닐까요? 지난 9월에 28.5 나온 이후로 4주 만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 꽃에서 ARS로 조사한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지지율이 36.4인데 추세를 보면 전주보다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5.4, 잘못하는 편이다가 7.7이니까 이것도 합치면 63.1이죠. 미디어 토마토 부정평가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평가는 36.4가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4.2, 국민의힘이 37.1%로 양당 격차가 17.1%포인트. 선거 결과와 거의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이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보여줬는데도 애써서 무시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선거를 해보니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이거든. 바꾸지 않으면 더 혼내줄 거야. 그러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 정도 조사가요. 만약에 선거가 내일이라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친윤 정당이 100석이 안 되고 비윤, 반윤, 민주당 합쳐서 200석이 넘는 구조가 되면 우선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국회에 제2요구가 되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헌 저지선이 뚫립니다.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탄핵이 가능한 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른바 식물 정권이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법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 협상을 민주당이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소선거구제에다가 연동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준연동형도 아니고 그냥 연동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비례대표 47석이 제3지대 정당, 소수 정당들에게 많이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100석 이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뭐 민심 투표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건데 깨닫지 못한다면 맞아야지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글 보내주시고 또 오늘도 동시 접속 2만 1000명 넘었는데 감사드립니다. 트윈 기사단 신우 아이디 쓰시는 분, 어제 PD 수첩에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치를 빙자해서 사리사욕에 싸움질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사라지고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말 참 대통령과 바른 정당이 새롭게 국민을 이끌어야 모두가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트윈 기사단 신우이님,
우리를 대변해서 글을 올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변병환님, 남PY 전승란님, 율린파파님, 김영일님, 황우고집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주에 스픽스몰에서 건강 스픽스 주간으로 정해서 건강 제품들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권지님은 귤이 맛있어서 4박스 더 주문 완료하셨는데 이번 주 건강 제품보다도 그게 더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요. 흡연 음주 하시는 분들 주목해 보실 만한 제품입니다. 이름이 니코타민인데요. 흡연과 숙취 두 가지 문제점 위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물질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허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니코틴 배출을 도와주고 또 숙취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요. 평상시 흡연, 음주하시는 애청자님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픽스몰이 마련한 건강 프로젝트 3탄은 니코타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이어서 김종대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김종대 레이더 오늘 또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키이우 북부에서 그 이후 이루어진 잔혹한 참상에 아주 전 세계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때 당시에 잔혹한 참상이 훨씬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충격의 강도가 더 커요. 지금 인도주의 위기의 수준이 어떠냐 하면은 이미 급수는 바닥이 난 것 같고 식량은 앞으로 길어야 2, 3일치. 가자지구에. 가자지구에. 거기에다가 지금 부상자, 노약자, 약자들은 사실은 병원에 가봤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제 그 병원에 또 폭탄이 병원을 떨어져서 폭격했잖아요. 자그마치 500명 사망했고. 제가 이런 광경을 보면은 한편의 어떤 지옥의 묵시록 같은 하나의 어떤 그 잔혹한 장면이 이게 21세기 문명 사회에 이런 일이 가능하나.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문명의 기반이 이렇게 취약한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떤 인간 본성의 마지막 그 끝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처음에 전쟁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일으켰지만 이제는 여론이 뒤집힐 판이라서 거꾸로 이스라엘 만행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규탄을 하거나 견제를 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원래 대다수의 언론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고 있었던 거는 지상군 투입이 아니고 인지를 구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하마스의 참수 작전, 즉 하마스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실제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의 무장 세력의 어떤 기관 조직이나 그 리더십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는 동선이 노출된다거나 하나의 어떤 그 조직의 흐름이 노출되면 가차없이 폭격을 해버리는 걸로 현재 그 공중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상군 투입 못지않게 엄청나게 잔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말하자면 학살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바이든 얘기하기 전에 네. 전쟁 중에도 원래 적십자 차량은 공격하지 않고 병원 폭격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워낙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 충격이 크고 지금 또 하마스 공격 예상 못했다고 이스라엘 군 책임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심성이랄까 그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의 단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는 말하자면 독불 장군형 독특한 심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그 이스라엘에는 국방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 없어요. 오로지 생존 정책만 있어요. 예. 상대방을 어떤 그 매우 공격적인 전략으로 처참하게 응수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신 세계가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 전략을 보면 첫째 선제 공격을 선호하고 두 번째 국제사회나 동맹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단 한 개의 미군 부대도 없습니다. 미국 성조기가 이스라엘 영토에는 펄럭이질 않아요. 동맹은 휴지 조각이라 그러는 나라예요. 오로지 내가 판단해서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동맹에 구애가 되면 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다량의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뼈저리게 굴복할 때까지 응징한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난 한 80년간의 이스라엘 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되다가 2006년에 헤즈볼라하고 전쟁에서 처리가 좀 가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되니까 이스라엘 총리의 목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놔두질 않아요.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제사회 우려가 분명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와 관계되어 있는 하마스 지휘부와 그 주변 세력까지 어느 정도 그 동선이나 그 징후가 노출되면은 즉시 응징한다는 이 전법으로 망설이지 않는다. 이걸 이미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인도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면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여론이 조성될 거고 또 반유대인 정서 같은 것도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내 정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지금 여기에서 그 뭔가 복수에 불타는 이 어떤 국민 감정에 있어 가지고 자칫 나약해 보인다 그러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가 앞으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웹더독이라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니까 요즘의 어떤 그 대외 정책은 현대화 가지고 되게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국 우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확고하다 보면은 국제사회 여론도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거. 이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고 그 그로스만이라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엊그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아주 의미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극우 통치와 안보 지상주의 그다음에 어떤 그 인종 차별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극단적 나라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극우 정권이 20년째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거기도 사회민주당이 있고
저 자유주의자들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극우 정권만 20년째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이 가장 세요. 여기에 이제 신정 일치 사회를 꿈꾸는 시오니즘 당이 저 연립 정권으로 참여해가지고 장관을 2자리를 먹었는데 그 2사람의 장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 정서, 그 국가의 어떤 심성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설득을 하겠죠. 예. 이제 오늘부터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쪽은 그렇다고 치고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아까도 지금 뭐 동맹은 휴지 조각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2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바이든까지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블링컨 장관이 그러니까 17일 날 어제 네타냐후 총리하고 8시간 회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론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도 2번이나 거듭다가죠, 경론인데. 미국 말을 안 듣고 있는 거네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안 맥힌다. 미국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하고 끝내라? 미국 말은 이거예요. 첫째는 이번에 잡혀간 많게는 250명에 달한다는 인질 중에 미국인이 20명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상군 투입이니 뭐니 이런 건 한 달 이상 준비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질 구출인데 인질 구출이 지금 전부 인질들이 분산돼 가지고 이게 행방을 작전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엔테베식 특수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또 네타냐후 총리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그런 특수작전을 선호하는 인물이고 한데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지금 검증이 되고 있어요. 판명이 나고 있다고. 예. 그러면은 이 하마스 측하고 인질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라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대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안 그러면 미국인도 죽고 프랑스인도 죽고 영국인도 죽어요. 지금 외국인이 많아요, 여기 인질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 거는 이스라엘의 봉쇄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집트 쪽에서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그 국경 인근의 검문소에 다 대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차단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군사 무기로 살상이 안 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제 인명 피해 이걸 인도주의적 위기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문턱까지 와 있는데 일단은 봉쇄를 풀어라.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요구 24시간 안에 다 피난 가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민간인도 다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난 가는 고속도로도 파괴했어. 그리고 피난 가서 이집트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라파 검문소 일대에서 그 구호 시설도 있고 대피소도 있고 잘하면 이집트에 임시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라파 검문소에서 폭격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닭장 안에 잡아 가두고 닭을 쥐구멍까지 막아놓은 거죠. 쥐구멍까지 다 막아놓고 그러는데 이런 비현실적으로 24시간 안에 대피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피난민이 약 60만 명입니다. 남쪽으로 가 있는. 그 중에 40만 명이 그 대피 시설에 가 있고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미 수용 용량의 한 8배, 9배 되는 40만 명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밀집된 생활을 하고 20만 명은 그마저도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요. 그러면은 지금 다급한 건 뭐냐면 봉쇄를 완화해라. 일단 구호물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완강하게 거부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하마스하고 일종의 약조 내지는 휴전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구호물자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건 못한다. 내가 우리 그러면 국민들 용납 안 할 거다. 지금 병원까지 폭격해서 500명 사망자 나게 했으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작전은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법과 질서, 즉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충격과 공포란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하마스가 민심 위반이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공포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없어질 수가 없는데 하마스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고 가치예요.
우리가 하마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팔레스타인의 최고 엘리트가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어떤 이 사회의 생태계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 제거라는 그 뜻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군사작전의 목표로 삼아놨기 때문에 그 목표에 모든 걸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국제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에게 도덕을 강요하지 마라. 모든 목적은 보복과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하마스의 완전 괴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어려워진 겁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찾아냈는데, 랜드 연구소에서 올해 5월에 하마스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이 중동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건데, 하마스는 괴멸시키지 마라. 그거 괴멸시키면 더 센 급진단체가 출현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마스가 제일 좋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이 저자들 아마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봐요. 그게 지금 또 떠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미국의 판단이거든요. 인질 구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시간을 벌고 인도적 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쪽으로 미국이 긴급히 움직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 출국 전에 시진핑 주석한테 중국도 나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중동 특사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미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이런 식의 미국의 다급한 중국에 대한 요청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진핑 푸틴이 만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중동 문제에 대한 공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전체가 다,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전부 달라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지만 혹시라도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서 마치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그런데 유대교는 그야말로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러니까 신약 예수 이후는 믿지 않는 그런 유대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전쟁에 나오는 게 진멸이에요.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죠. 무참하게 살육하고 진멸해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태어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무참하게 비인도적인 일을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유대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잘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8시간이나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해결을 할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렇게 이슬람 지하드 세력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태로 인한 확전을 방지하는 중동 외교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목적인데, 근데 어제 다 취소됐어요. 요르단 팔레스타인 수반이 바이든 안 만나겠다고 일시에 다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병원 폭격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 미국 외교에 얼마나 위기냐 하면은, 이제 미국 말도 안 먹혀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부정하고 이슬람 지하드 소행이라 그러지만 믿지 않는 눈치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넘어 그것을 초월해 중동 전체에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분쟁 해결을 넘어서 어떤 전체적인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통제불능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이제부터는 중동 질서 그 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다 중동을 갈라치기 하고 유럽까지 갈라치기 한 게 친하마스 나라가 카타르하고 튀르키예요. 근데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예. 여긴 니들은 친하마스니까 안 돼 하고 주저앉히놨고 하마스 편이 아닌 중동 국가들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르단 국왕도 만나고 팔레스타인 수반도 만나고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빠지고 긴급해졌다 이게 지금. 예. 상황이.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이제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는 바이든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서 얻어올 수 있는 성과라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예. 이번에 가서도 거듭거듭 그걸 강화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친분과 신뢰가 없는 나라는 말은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갔는데 어떤 중동 평화의 어떤 주춧돌이랄까 어떤 그 하나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이든은 본격적인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이 40년 친구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 있는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팀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끊임없는 이스라엘 지원을 확고히 이제 받아내고 그러면서 존중해주는 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까스로 진정은 되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미국이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질러진 일이 너무나 참혹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10,000명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폭격이 아니고 사망자가 어제 아침에 발표된 것 기준으로 약 2,400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9,000명이 넘어요. 합치면은 12,0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발생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어질 후유증과 그 참상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결정적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전이라도 막고 일단 더 큰 인도적 위기라도 막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리더십, 존재감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실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해놓고 미국에 돌아와 본들 이제부터 공화당이 벼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공화당의 주춧돌은 마가라는 세력이에요. MAGA. 미국을 다시 쉬리하게. 예. 이 마가주의자들이 지금 거의 헤게모니를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친푸틴주의자고 반우크라이나주의자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한테는 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 행동을 갖다가 당신이 가가지고 완화시키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된 추궁. 이번에 또 친이스라엘로 이 바이든을 공격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정치도 이제 양면 전쟁에 부딪혀가지고 미국이 언제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른 건 2차 대전 이래로 언제 있습니까? 이 두 개의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공화당 내 소위 말하는 어떤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굉장히 바이든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거기에다 지금 임시 예산, 연방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얻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휴전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예. 그러면 또 인지를 구출해 내올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직은. 어렵습니다. 뭐가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카드입니까? 일단은 하마스하고 협상을 요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안 되면 미국이라도 하마스와의 대화 통로를 찾아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미국 간의 전략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급한 게 뭐냐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을 달래는데 얼마나 설득이 안 되면 저렇게 나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이라든지 서방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텐데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오케이를 안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견이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 좀 더 다른 복잡한 양상이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는 지금 엄청난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생겼는데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겉포장만 해놓는데요. 근데 지금 밑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그 인근의 중동에 이슬람 지하드나 헤즈볼라가 지금은 저기 이미 저 대응을 시사했고 이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하메이니 그 최고 지도자 그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 신정국가니까 그 양반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그랬어요.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들어갈 때부터 이란은 선제적 대응을 할 거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대통령 그 수하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 수비대가 저기 하마스의 스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거기가 강경파가 주로 저기 이 일반적인 어떤 그 공적 체계를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선언을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저기 사방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2대가 갔는데 3번째 항공모함도 보낸다는 건 이건 이란 때문이거든 이게. 한쪽은 틀어 막으랴, 한쪽은 진정시키랴, 그 다음에 한쪽은 설득하랴. 이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저기 바이든이 계속 추진해왔던 중동의 새로운 판짜기, 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관계 정상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도 명색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뭔가는 가지고 나와야지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그 나올 수 있는 카드로 보십니까? 저는 일시적인 휴전이나 하마스와의 협상이 가장 큰 그 성과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다소 줄어드는 상황, 일종의 냉각기, 지금 단기적 성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뵐 텐데 그런 어떤 좀 확실한 변화가 손에 잡히면 좋겠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너무 암울한 것만 들리거든요. 지금 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버틸 수 있는 게 나흘 닷새 이상 뭐 힘들다. 물도 식량도 다 바닥이 났고 그리고 이제 피난을 하는데 이집트도 막고 지금 또 주변에서 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시오니즘당 그 저기 네타냐후하고 연립한당은 원래 팔레스타인 추방 정책이에요. 난민화거든요. 그래가지고 폭력, 강제 이주, 비인간화. 그래서 모든 아랍인은 유대인의 적이다. 이렇게 이미 그 어떤 랍비의 교훈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극단화된 그것도 극소수의 시온주의자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고도 무관하다고. 그럼 망상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유발 하라리라든가 그로스만이라든가는 이스라엘의 지성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반대에도 이스라엘 시민들이 지난번 60만 명의 시위를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그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거세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연립정권에 참여 안 하던 야당들이 일시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네타냐후한테 이제 저기 바꿔라, 생각 바꿔라. 이러면서 공존을 주장하는 또 한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희망적인 징후들입니다. 예, 주말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종대의 레이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이어집니다. 시간대가 바로 이렇게 붙으면서 여러분 많이 봐주고 계시는데요. 도움 많이 되지요. 오늘 또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